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현 22라운드 기준 리버풀은 22경기에서 15승 6무 1패, 승점 51점을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22경기 기준으로 지난 시즌의 승점을 보면 22경기 10승 5무 7패, 승점 35점으로 리그 8위, 고작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체 리버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현 22라운드 기준 리버풀이 어떠한 이유로 리그 1위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압박. 지난 시즌이 종료되고 난 후 리버풀은 리빌딩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작되는 23-24 시즌 목표에는 리그 우승보다 안정적인 상위권 확보의 우선순위가 더 높았습니다. 당장 지난해 8위, 10위 근처까지도 추락했던 리버풀이 영입생들이 들어온다 한들 단기간에 1위를 목표로 삼는 것은 욕심으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리버풀은 현재 리그 1위, 전대회 생존, 아직 생각조차 할 필요는 없지만 3년 전과 동일하게 쿼드러플을 목표로 남은 시즌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영입생들의 빠른 적응, 포워드의 잔부상이 없고 누네스가 완벽히 적응을 했다는 것, 전술적인 적응도 완성도가 높아졌고 안정적인 수비진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이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역압박입니다. 리버풀이 예전의 경기력을 되찾은 이유? 바로 역압박 능력 효율이 과거 우승권이라 불리던 시절과 흡사한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역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역압박이 무엇인가? 간단히 우리가 볼 소유권을 잃자마자 상대방을 방해하여 재차 볼 소유권을 되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단히 공격적인 수비 방식으로 리그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팀들 혹은 전술적으로 트렌디하다는 평가를 받는 팀들의 경우 대다수가 역압박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만 찾아봐도 위르겐 클롭, 과르디올라, 아르테타, 포스테코글루, 데제르비, 테나흐 등등 전술적으로 높은 역량을 지녔다 평가받는 감독의 수비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역압박 형태를 팀 선수 특성에 따라 변화시켰을 뿐 역압박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그들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카운터 프레싱 안에는 선수 간의 간격, 압박, 공간, 현대 축구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위에 나열한 감독 중에서 테나흐의 이름을 듣고 의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테나흐야말로 역압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감독 중 하나입니다. 테나흐를 통해 역압박의 중요도를 가볍게 살펴보죠. 지난해 1월, 이번 시즌 1월 프리미어리그 순위로 다시 돌아가보면 지난해 1월 맨유는 24경기 15승 3무 5패, 승점 49점 3위, 리버풀은 22경기 10승 5무 7패, 승점 35점 8위, 2024년 2월 맨유는 22경기 11승 2무 9패, 승점 35점으로 8위, 리버풀은 22경기 15승 6무 1패, 승점 51점 1위.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두 팀의 승점은 데칼코마니처럼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1월 기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역압박 수치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가로는 역압박 성공률, 세로는 상대팀의 역압박 성공률. 맨유를 보시면 21-22 시즌 솔샤르, 캐릭, 랑리기 감독을 맡던 시절과 다르게 테나흐가 부임하게 되면서 역압박 성공률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약 23% 안팎의 성공률이 갑자기 29%를 넘어서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역압박 성공률을 보이죠. 반대로 리버풀을 보시면 오히려 22-23 시즌 역압박 성공률이 떨어졌습니다. 26%가 조금 넘는 수치에서 24%보다도 더 낮은 기록이죠. 그리고 현재 23-24 시즌 유럽 5대 리그를 비교한 기록을 보시면 맨유는 22%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25%를 넘어 26%에 근접한 위치, 맨유는 1년 만에 역압박 성공률이 7%가량 하락했으며 리버풀은 1년 만에 다시 본래의 수치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리버풀은 1위 회복, 맨유는 현재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조금 이따 리버풀을 설명할 때 다시 언급되겠지만 이와 같이 역압박이라는 개념 안에서 포워드의 적응도, 수비력, 득점력, 팀 수비력, 수비 조직도, 선수 간의 간격, 압박 강도, 그냥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만약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와 같은 팀들의 성적이 갑자기 하락한다거나 온전한 경기력이 나오지 못한다? 1차적으로 역압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포워드의 리빌딩, 미드필더의 리빌딩, 감독 교체 등등 여러 이유를 토대로 말이죠. 따라서 리버풀이 클롭의 후임으로 언급되고 있는 감독 리스트도 쉽게 추려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역압박입니다. 현 리버풀은 유럽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역압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력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감독이 역압박 활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유형이다? 절대 리버풀에 부임하지 못할 겁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방금 봤던 그래프로
돌아가보면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 데제르비의 브라이튼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높다 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점유율이 높고 하프라인 위 지점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뒷공간이 노출되는 팀들의 경우 당연히 역압박 수치가 좋아야만 합니다. 위에서 볼을 잡는 시간이 많은 만큼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잃게 되는 시간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역압박 성공률이 높은 팀들을 상위권에서부터 나열해보면 대부분의 팀들이 리그 1위 상위권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리그 상위권이 아니다 그럼 해당 감독의 전술적 방향은 그러하나 선수단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든 말 그대로 역압박만 잘하다 보니 뒷공간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을 수도, 선수단 관리 능력은 떨어져서 단기전에는 강하지만 장기전에는 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최종 수비수들의 리커버리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역압박 형태에서 한두 명의 수비 디테일이 떨어져서 이를 결과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23-24 시즌 기준 리그 우승을 도전하고 있는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리그 중위권에 있지만 전술적인 역량이 돋보이는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이 두 명이 클롭의 후임 1, 2순위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운터 프레싱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감독이다. 절대 후임으로 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피오렌티나의 빈첸초 이탈리아노, 인터밀란의 시모네 인자기 등등 여러 인물들이 내부적인 감독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괜히 투엘이나 나겔스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이 두 감독 또한 역압박을 중시 여기는 인물입니다. 많이 길어졌지만 역압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현 리버풀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적응도. 아이러니하게도 클롭이 팀을 떠나게 된 배경에 역압박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역압박이라는 말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조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선수 개인의 체력, 기동력은 물론 압박 타이밍을 동료들과 함께 맞춰야 하는 점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까지도 좋아야 합니다. 만일 한두 명의 선수가 압박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면 혼자 많이 뛰고 동료들에게 왜 압박을 하지 않냐고 되려 지적만 하게 됩니다. 어이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한 명이 팀 전체 수비 효율을 급감시킬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로 돌아가 클롭의 인터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르윈 누네스가 아닌 코디 각포를 센터 포워드로 기용하자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리버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은 반드시 역압박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역압박은 꽤나 엄격한 것인데 우리는 시즌 동안 수많은 경기에서 역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누네스를 콕 집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각포의 역압박 능력이 누네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선발 출전을 시킨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정확히 5개월 뒤 레인더스의 인터뷰를 보시면 현재 우리는 리그에서 역압박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며 이는 좋은 징조입니다. 클롭은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는 역압박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역압박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공을 잃은 선수가 가장 먼저 쫓아가야 한다 말합니다. 다르윈 누네스가 이때 쫓아가는 첫 번째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경기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르윈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것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경기에서 상대는 맨투맨을 통해 압박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다르윈을 활용하여 압박을 하거나 압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르윈의 움직임을 통해 살라, 디아스, 조타, 각포 등 다른 선수에게 새로운 공간을 창출시켜 줄 수 있죠. 이는 누네스가 클롭 레인더스 코치가 원하는 역압박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누네스의 찬스 미스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말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통해 팀에게 주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데이터로 보시면 이번 시즌 리버풀 선수들의 프레싱 기록입니다. 90분당 기록으로 왼쪽은 미드서드, 경기장 중앙에서 행하는 압박 횟수를 말하며 오른쪽은 압박을 통해 유발한 턴오버 수치입니다. 소보슬라이에서부터 살라까지 포워드 미드필더 모든 선수들의 턴오버 유발시키는 수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각포와 비교되었던 누네스의 기록을 보시면 더 이상 각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드서드 한정으로 얘기한 것이지 파이널 서드까지 감안하면 누네스의 역압박 능력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의 선수들도 보시죠. 미드필더 라인에서 소보슬라이, 존스 이 두 명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압박을 가하는 횟수에서부터 턴오버 유발하는 기록 모두 높죠. 완벽한 수치로 비교하진 못하지만 지난 시즌 초반 리버풀 선수들의 수비 움직임과 비교해본다면 22-23 시즌은 얼마나 미드필더, 포워드의 역압박 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테나우를 얘기할 때 보았던 지난 두 시즌간의 역압박 성공률 그래프도 포함해 본다면 리버풀은 역압박 효율을 다시 회복시켜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추가해서 봅시다. 이는 이번 시즌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한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로축은 상대방 입장에서의 빌드업 성공률, 세로축은 상대방 입장에서 골킥의 전진거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자료를 만든 곳에서 설명한 빌드업 성공률을 보면 상대의 파이널 서드로 패스를 성공시킨 퍼센트를 의미한다 합니다. 따라서 우측에 있을수록 상대방의 패스가 쉽게 전달되지 않도록 압박을 잘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리버풀은 당연히 최상단에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일 만큼 최상
상단에 있으며 주변에 있는 팀들의 경우 피오렌티나, 소시에다드, 세비야 등등 다양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리버풀은 전방에서의 역압박이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해서 생각해보면 역압박 효율이 회복되었다? 이는 선수단의 조직력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으며, 선수단의 조직력이 올라왔다? 기존 선수단 이적생들의 조직력 활약상이 돋보인다. 기존 선수단 이적생들의 조직력 활약상이 돋보인다? 이는 클롭이 크게 보완할 부분이 없다로 귀결됩니다. 꽤나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던 역압박이 완성되어 클롭이 팀을 오랫동안 맡을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좋으면서 참 좀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역압박을 잘하는 만큼 역압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조직력이 올라갔겠죠. 이를 대표하는 경기가 바로 지난 첼시전이었습니다. 본래 첼시전을 토대로 역압박을 얘기하려다가 온갖 데이터를 찾고 얘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딱 한두 가지 예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 10분 스로인 상황입니다. 마두에케에게 스로인을 전달하고 리턴을 받는 과정에서 패스미스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진행되는 역압박을 보시죠. 존스는 차분하게 사이 공간을 뚫어 고메즈에게 패스 전달, 고메즈는 압박을 받는 가운데 반대편으로 전환합니다. 브래들리가 이를 받는 과정에서 첼시 선수들의 움직임은 아주 당연하게 브래들리의 패스가 빠져나갈 만한 공간 차단, 그리고 누군가는 맨투맨으로 브래들리를 압박해야겠죠. 그런데 가슴 트래핑 이후 패스를 시도하기까지 브래들리는 별다른 압박을 받지 못합니다. 어정쩡한 포지셔닝과 압박 속에 엔조와 스털링 사이로 패스가 지나가고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는 시점에서 리버풀의 포워드 3명과 첼시의 수비수 3명이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부분이지만 첼시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 이유, 역압박을 시도하긴 하지만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여전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한 장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잃고 애매한 역압박을 통해 되려 수적 열세로 공격을 얻어맞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또 다른 장면으로 전반 7분 브래들리가 압박을 받아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았을 때 반다이크는 패스 방향을 말해주고 있죠. 알리스터는 전방으로 선수들의 위치와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팔머는 발이 그라운드에 붙어 있습니다. 이후 소보슬라이가 알리스터에게 패스 전달, 스털링과 팔머는 여전히 압박 강도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중앙에서 빌드업의 핵심인 알리스터가 볼 전진, 스위칭 패스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죠. 이러니까 여유롭게 알리스터는 터치를 가져가며 반대 스위칭 패스를 넣게 됩니다. 존스가 편안하게 볼을 받으며 첼시 선수들의 블록 라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이를 통해서 실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 내내 알리스터에게 편안한 패스를 하게끔 첼시 선수들의 압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전반전 리버풀은 2대0 스코어로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첼시 팬분들이 느꼈던 감정은 지난 22-23 시즌 역압박 능력이 떨어진 리버풀을 보던 리버풀 팬들의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찾다 보니까 경기 내용보다 데이터 내용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리버풀의 리그 선두, 우승권 경기력의 배경에는 역압박이 있다. 이것을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기 내용으로 세분화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